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은퇴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하나만으로 남들이 들으면 과하다고 할 법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딸을 구해냈습니다. 그녀의 예비사위는 명망 높은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건도 훌륭했고 가족들의 예절도 깍듯했습니다. 첫 상견례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식탁 위에는 색, 향, 맛을 모두 갖춘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뭔가 숨겨진 비밀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의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조차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날 벌어진 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날의 식사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어머니는 어떻게 그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을까요? 겉보기엔 화목하고 교양 넘치는 그 부잣집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숙 가명, 올해 61입니다. 은퇴 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국어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 지은이는 제가 혼자 힘으로 키워냈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고 혼자 힘으로 여의도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지은이가 요즘 아이들처럼 결혼을 늦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남자를 하나 데려오더군요. 이름은 박민우. 지은이보다 3살 연상이라고 했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됐고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강남 서초동 쪽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조차도 이 남자 참 듬직하고 기품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 흐르듯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말로는 민훈의 부모님이 저를 뵙고 싶어 한다더군요. 결혼 날짜를 거의 확정 짓자는 뜻이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파마도 하고 아껴뒀던 베이지색 정장에 실크 스카프도 둘렀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30년 된 귀한 안동소주 한 병을 들었고요. 원래는 딸 시집 갈 때나 따려고 했던 건데 미리 인사를 트는 자리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박서방네 집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집 현관이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신발장은 고급 원목이었으며 초인종조차 남달랐습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직접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의 바른 말투, 안정적인 목소리, 적당한 미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늙은이가 산책 삼아 온 건데 저는 웃으며 현관에 들어서서 가져온 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신명은 좋게 앉을 법한 거대한 식탁이 음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비찜, 자연산 전복구이, 신설로, 구절판, 칠절판, 홍어무침 등등 10가지가 넘는 요리가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보도 평소 쓰는 게 아니라 명절에나 쓸 법한 금방 무늬가 있는 붉은 천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손님 왔다고 뚝딱 차려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아는 도우미, 이모님들 불러서 좀 신경 썼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였지만 은연중에 우리 집안은 이 정도다라는 과시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너무 과하게 차리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마치 박물관 전시실에 온 것 같은 위압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티내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깥 사돈 될 뿐인 박 회장은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상석에 앉아 저를 훑어보더군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집안은 좀 보수적입니다. 민우가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니 안 사람 될 사람은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은이가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여자가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3년 안에 둘은 낳아줬으면 하는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반박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아이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만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른으로서 미리 교통정리는 해둬야 나중에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옆에 앉은 딸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 주장을 똑 부러지게 했을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표정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차를 따라 제게 건네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마셔봐. 방금 우린 국화차야. 아버지가 저런 무례한 말을 하는데도 지은이는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이 없었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안사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인상이었는데 남편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애들끼리 잘 얘기하겠죠. 그녀가 말할 때마다 오른쪽 소매를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과일 접시를 집으려 팔을 뻗었는데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손목 안쪽에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멍이 들고 또 들어서 검푸르게 변한 오래된 멍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다른 손으로 과일을 집으며 웃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부러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서 합니다. 겨울에도 굳이 옷을 껴입거나 특정 부위를 가리려고 애쓰는 행동. 저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방어훈이거나 습관적인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민우가 제게 술을 따랐습니다. 어머님, 지은이처럼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잔 받으세요. 저는 술잔에 입만 살짝 대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그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네. 민우는 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요. 지은이 저한테 시집 오면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손해볼 일 없다는 말이 소름 끼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화려한 음식들도 대접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는 급이 다르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올 때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결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지은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이 집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굳이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지 뭐하러 배웅을 해. 아니야, 나 내일 쉬어. 시간 많아. 그럼 미래의 시댁 식구들이랑 시간 좀 더 보내지 그러니. 제가 짐짓 퉁명스럽게 말하자 지은이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민우 씨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저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란다. 지은이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분들이 좀 보수적이긴 해도 민우 씨 나한테 정말 잘해.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한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에게 늙은 엄마의 잔소리가 들릴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집의 차가운 공기, 박 회장의 눈빛, 그리고 안사돈의 손목에 든 멍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사이의 대화, 그 공기 속의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냉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와 아침이라도 먹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민우 씨 집에 있어. 민우 씨가 주주 한 분 소개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주주? 네가 왜 그 회사 주주를 만나? 아니 뭐 그냥 같이 인사 다니는 거야. 민우 씨가 나를 자기 세상에 빨리 적응시키고 싶어 해서. 그 사람 세상? 그럼 네 세상은?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해. 민우 씨 왔어.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그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갔고 그 세계에 친정엄마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오후 내내 앨범을 뒤적였습니다. 유치원 졸업식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학사모를 쓰고 당당하게 웃던 내 딸. 지은이는 누구에게 휘둘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요. 지금의 저 순종적인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다시 걸었더니 이번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 박민우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지은이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오늘 저 따라다니느라 피곤했나 봐요. 잠을 잤다고? 이 시간에. 네, 저녁 먹고 머리 아프다고 해서 목욕하고 바로 잤어요. 요즘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마치 지은이의 보호자라도 되는 양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연락 좀 하라고 전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핸드폰 방금 울리지 않았어.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우가 아주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냐, 내 거였어. 자, 그리고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끊겠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저와의 통화를 차단하려 했을까요? 식탁 위 물컵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이는 감시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후배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 뒷조사하려고 불렀지. 역시 눈치 빠른 친구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회사 이름, 주소, 아버지 이름까지 적어주며 부탁했습니다. 박건우, 이 사람 과거에 건설 쪽에서 돈 좀 만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자는 메모를 하며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이거 불법인 거 알지? 하지만 언니 일이니까 내가 딱 한 번만 알아봐 줄게. 공개된 정보랑 금융거래 내역 중에 이상한 거 있나만 볼게. 이틀 뒤 순자가 굳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이 집안 구려. 뭐가 나왔어? 일단 그 컨설팅 회사. 작년에 동남아랑 홍콩 쪽에 있는 유령 회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 원이 입금됐어. 그리고 캄보디아 여행사 쪽으로도 수십억이 빠져나갔고 전형적인 자금 세탁 정황이야. 세상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년 전에 박건우가 회사 지분을 몽땅 아들 박민우한테 넘겼어. 그때 박민우 나이가 30 초반이었는데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그 시점에 검찰이 그 회사를 내사했다는 소문이 있어. 무슨 내사?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고 묻혔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니, 지은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거 진짜 말려야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순자야, 그 사망 사건, 피해자가 누군지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니? 노력해볼게. 근데 언니, 시간 없어. 서둘러야 해. 언니 타만이라는 얘, 너로 언니 타만이라는, 그러는 티란이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금 세탁, 의문의 죽음, 지분 증여, 평생 교단에만 서느라 세상 물정 모르던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박민우라는 남자가 제 딸을 시커먼 넷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지은이를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민우가 추천해준 곳이라며 지은이가 예약했습니다. 지은이는 명품 원피스에 진한 화장, 평소 안 하던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너 요즘 부쩍 꾸미고 다닌다. 민우 씨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너는? 너는 이런 거 좋아하니? 지은이는 대답 대신 샐러드만 뒤적였습니다. 너 회사 승진 앞두고 있다며? 잘 돼가니? 아, 나 사표 냈어. 뭐? 결혼하면 당분간 외국 나가 살기로 했어. 민우 씨가 일본에 지사를 낸다고 해서 누구 마음대로? 네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시킨 거야.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나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예전엔 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며.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 엄마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왜 자꾸 따져? 지은이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가 잠시 머무는 민우의 오피스텔에 가봤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딱 맞춰 꺼내놓고 물을 따르고 테이블을 닦고. 내 짐은? 왜 네 물건이 하나도 없어? 다 민우 씨 걷어. 굳이 가져올 필요 없어서. 너희들 정말 사랑해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네가 맞추느라 헐떡거리는 거니? 지은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쌍해 보여. 아니, 네가 너 같지 않아서 그래. 지은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3일 뒤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언니, 그 죽은 사람 직원이 아니었어. 그 집 입주 도우미였대. 중국 동포였는데 그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어. 추락사.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했어. 근데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거였대. 유가족은 합의금 받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갔고 순자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박민우, 초혼 아니야. 2번이나 결혼했었어. 서류에는 혼인신고와 이혼, 그리고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이나영, 이혼. 두 번째 부인 장민주, 혼인신고 1년 만에 사망. 사인은 추락사, 또 추락사라고. 손에 든 찻잔이 덜덜 떨려 쏟아질 뻔했습니다. 장소도 똑같아. 그 집 베란다. 장민주 씨 부모가 타살 의혹 제기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 박 회장이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은이는 이걸 모릅니다. 알았으면 저렇게 태평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하루아침에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그 다음엔 연락을 끊게 하고 마지막엔 자존감을 갉아먹어 반항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 일종의 길들이기인 겁니다. 제 딸은 이미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대학 친구에게 연락해 그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은이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잘 안 돼요. 팔에 멍이 든 걸 본 적이 있는데 부딪혔다고만 하고 민우 씨가 매일 인증샷을 보내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악마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저는 민우의 회사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검은 코트를 입고 우산을 쓴 채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저는 지은이를 끌고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탁자에 쏟아놓았습니다. 박민우의 이혼 기록, 전처의 사망 진단서, 도우미 추락사 기사, 그리고 멍든 사진들. 이게 다 뭐야?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조사한 거다. 너 이거 알고 만나는 거니? 지은이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흙빛이 되어갔습니다. 전처, 죽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민우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이혼했다고만 했지? 사별했다는 말은 안 했지.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민우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다 사정이 있었겠지. 네가 지금 그놈 변호를 하고 있구나. 너 사직서 낸 거 네가 낸 거 아니지.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냈지. 민우 씨가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게 조종이야.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정말 행복해서 우는 거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이제 와서 어떡해. 무서워서. 아니, 민우 씨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단 말이야. 지은이는 이미 자존감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세뇌당한 겁니다. 저는 지은이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억지로 끌고 가면 더 숨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죽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박민우의 어머니,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부르자 그녀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 딸, 살려주세요. 제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제 딸을 때리죠? 당신 남편이 당신을 때리는 것처럼요.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대로 두면 내 딸, 당신 아들이 죽인 전처처럼 될 거라는 거.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입니다. 제 딸이 죽으러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 첫 번째 부인, 이나영 씨 전화번호예요. 지금 외국에 살아요. 저는 이것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녀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절대 그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 악마예요. 나영 씨의 증언은 끔찍했습니다. 박민우는 겉으로는 신사였지만 집 안에만 들어오면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위치 추적, 휴대폰 검사, 옷차림 통제는 기본이었고 말을 안 들으면 교묘하게 폭력을 썼습니다. 두 번째 부인 장민주 씨도 도망치려다 베란다에서 밀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언할게요. 제발 따님을 구하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순자와 사립탐정, 그리고 기자까지 대동하고 박민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초소형 카메라를 챙겼고 기자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는 박민우가 집에 있을 시간을 골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가 예단 목록 가져왔다. 잠깐 문 좀 열어라.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박민우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고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너희들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왔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우는 살인자예요. 민주도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지은 씨 도망쳐요. 이나영 씨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지은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들었지? 이게 이놈 실체야. 당장 일어나. 가자. 제가 지은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박민우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딜 가? 이 여자가 진짜. 그가 제게 달려들려 하자 지은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건드리지 마. 너 비켜. 너도 죽고 싶어. 박민우가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유리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아, 지은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너 이 새끼.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탐정이 미리 설치해둔 실시간 전송 카메라로 상황을 보고 신고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박민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사람, 박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 끝났어, 민우야. 너도, 네 아버지도. 그녀는 울면서 주저앉은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있잖아. 병실에서의 검사 결과 지은이는 갈비뼈 골절과 손목 골절, 그리고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재벌가 2세의 잔혹한 가정폭력과 전처 살해 의혹, 그리고 아버지 박 회장의 자금 세탁 혐의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민우는 징역 7년, 박 회장은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이는 퇴원 후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이름은 민들레 여성 쉼터. 가정폭력이나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뿐입니다.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말하는 당당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는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통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눈치를 보며 시들어가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